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가 시작이 되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증시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외국인 투자 동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있을 이슈들이겠죠. 뭐 대선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 동향입니다. 자, 이 수치를 보시면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제가 외국인 기관 투자 동향을 잘 보지 않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급등주를 투자하면요, 급등주의 경우는 이 외국인 투자 동향 자체가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기적 관점이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으로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사고 싶은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종목에 대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분석할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맞는 거죠. 보시면 우리 1분기 때 2021년도 1분기 때 개인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이유는 삼성전자 코스피 200이 상승하기 때문에 개인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로 보시면 많은 수치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빠졌고요. 자, 다음 2분기입니다. 2분기는 어떻죠? 3월에서 6월 말까지 역시나 개인이 많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 6월 달까지 상반기 자체가 개인만 계속 산 거였어요. 시장이요. 개인만요. 자, 다음은요. 자, 역시나 놀랍게도 3분기까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담았습니다. 이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요, 여전히 팔았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 시장이 왜 그동안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위로 쏘지 못하고 계속 조정이나 밑으로 가는가? 개인들의 자금은 이탈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관성 있게 한 자리에서 머물지를 못해요. 똑같은 돈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의 돈과 외국인 돈은 색깔이 다릅니까? 아니죠. 보유하는 기간이 달라요. 잘 안 나간단 말이죠. 어떤 종목에 들어왔을 때 단단하게 버텨주는 게 외인과 기관인데, 개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좀만 흔들리면 나가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4분기 때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개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작년 2021년도에는 상반기가 넘어서까지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손바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매수의 주체가 바뀌었고, 최근에 삼성전자나 코스피 200의 움직임을 보시면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모양새를 주고 있잖아요.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차트가 완전 죽지 않고 계속 받쳐주는 그림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돌아서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나 그 뒤까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전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는 상승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은 이제 올해 증시 2022년도 증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왜 삼성전자 차트를 보냐면, 사실은 코스피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르질 못하면 코스피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적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분석하고 매물대를 분석하고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는 것이 그 다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외국인 투자 동향도 중요한데 삼성전자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것이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흐름을 먼저 잠깐 비교해 볼게요. 한 11월 달부터 1월 중순까지 3개월 정도 강한 랠리를 가져왔었습니다. 이게 말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그동안 없었던, 3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이러한 급등을 내는 적은 없었던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증시를 볼게요.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 역시도 11월 달부터 상승을 주고 1월 중순까지 같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가격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코스피가 오를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그래 왔어요.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차트가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겠죠. 이 부분은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차트가 죽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럼 보시면 일단 스토리 자체가 여기서 하락으로 좀 버텨줬다가 그 다음에 한층 팠고 한 번 더 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공포감이 극에 달해서 이때 계좌 손실 난 사람들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삼성전자는 올랐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이전에 보합을 줬던 그 가격에 겨우 한번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조정을 살짝 밟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몇 번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요.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의 상승. 이때 상승이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어 라고 되물을 정도로 이런 상승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방금 직전 강의에서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 증시에서 이상한 차트 모양이 나오면 뭐다? 세력이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매수세에 강하게 들어왔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크게 하락하고 나서 이때부터 개인이 사자 열풍이 들어서 삼성전자로 엄청나게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이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됐죠? 잘 못 가요. 아무리 개인이 많이 사고 정말 수많은 돈들이 쏟아져도 차트가 죽지는 않지만 크게 오르진 못해요. 그런데 여기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속도 자체가 다르죠. 돈의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 세력의 돈을 의미합니다. 신고가를 뚫고 가격을 지켜주면서 20선도 안 깨고 11선 타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세력밖에 없어요. 일관성 있게, 쉽게 이야기하면 일관성 있게 매수를 계속 당기면서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매도가 나오면 다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절정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나 옆으로 가거나 살짝 전고점까지 찍는 그림도 없이 계속 조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세력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방치 기술입니다. 왜 방치를 하나요? 알아서 나가거든요, 개미들이. 그래서 저는 이 관점으로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가파른 움직임들 보이십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갭을 띄웠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갭을 띄우고 가파르게 하락을 합니다. 주가가. 갭을 띄웠다라는 건 호재를 의미하죠. 아무리 저항이 있다지만 이때 가파르게 하락을 한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락해서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빠르게 이 가격을 이탈해 줬어요. 삼성전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힘든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크고 어지간한 돈으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시장 상황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시장이 불안했어요.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하면서 불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모멘텀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최근 움직임이 또 기가 막히죠. 갭 상승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세력들이 장전의 시가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런 연속적인 것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시장이 엄청나게 좋으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또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시장성이나 매출이 나아지는 부분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항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저항이 있잖아요. 이 저항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는 건 뭔가 빠르게 전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빠르게 전개하겠다는 것이고 이후의 움직임도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곡 지점이면서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기대감은 나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전의 저항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장악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쌍바닥 만들고 여기 저항에서 크게 밀리고 그리고 이 저항을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전개의 상승은 언제 나왔었다? 이때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정확하게는 이때 나왔어요. 이때의 세력만이 이러한 움직임을 줄 수 있고 이때 세력이 1차 파동이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뚫기 만약 시작한다고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주요 저항까지 일단은 중요한 1차 저항은 도달을 한 상태고 그 다음 주요 저항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소화하고 올라가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가기 위해서는 단번에 찔러서 가는 것보다 계단형으로 일단 우상향을 만들어야 돼요. 우상향 모멘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대선 전까지는 좀 그러한 그림을 만들고 대선 후에 또는 하반기 정도에 이 전고점을 좀 뚫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금리 인상 첫 번째, 그리고 위드 코로나, 그리고 메타버스. 이 세 개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악재로 다가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빌린 돈의 이자가 높아진다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현재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을 왜 시키냐?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저금리를 유지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없단 말이죠. 경제가 좀 나아지고 고용이 나아지고 살만해지면 그때 금리를 올려서 돈을 좀 회수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 금리 인상시켜서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니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뒤에는 진짜 악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악재가 아니에요. 작년에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재작년까지요,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금리 인상을 해서 경제를 붕괴시킨다? 말이 되지가 않죠. 유예를 시키거나 상황을 보면서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장의 악재라기보다 한 2, 3년 정도 뒤에는 악재로 다가오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는 좀 괜찮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죠.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GDP가 12국가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요, 지금 이 위드 코로나가 안 되고 있어서 돈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소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중국 사람들 소비 엄청나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개방이 될 경우에는 기업들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 분기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돈이 아직 안 풀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풀어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미국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예탁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시중에 있는 돈 말고 주머니에 있는 돈, 그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고려해 본다고 하면 어쨌든 위드 코로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위드 코로나 안 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봉쇄 정책을 가져가게 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 거 없이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이제 뜸들이고 좀 이제 다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기는 하는데, 저는 위드 코로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시에서 방영을 작년에 안 했고요. 안 했으니까요, 위드 코로나를. 작년에 반영을 안 했고 이제 올해 증시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이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메타버스죠. 제가 바이오주가 오르면 코스닥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가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시가총액이 큰 게임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게임주들의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계열에 합류를 했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쪽 시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와 어떻게 보면 견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라가면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메타버스 역시도 전기차와 비슷하게 미래지향적이고 또 정부나 각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들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증시에 좀 영향을 준다고 하면 관련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관련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크게 갈 수 있냐면, 이게 정부에서 어떤 방책이나 지침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말고요.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의 정부가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홍보하고 지원하고 그런 과정이 생기면 주가가 오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일단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것도 맞는데, 저는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오르는 낌새를 한 상반기까지 보이다가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상승이 올해 후반기나 아니면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재료가 크기 때문에 그걸 크게 보내기 위해서는 단발적으로 지금 당장 보내면 세력 입장에서는 좀 손해가 있어요. 세력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묵혀두면서 상승하고 또 매집하고 올리고 이런 과정을 할 만한 그런 재료가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재료가 되는 걸 지금 당장 반짝 돈 벌어서 빠지기에는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려먹을 수 있는 재료가 돼서 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21년도가 이게 힘들었잖아요. 조정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악재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면 또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차트에서요, 호가가 비어진 상태가 만들어져요. 호가가 비어지면 상승하기가 쉽습니다. 세력들이 기습적으로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너도 나도 투자하고 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다 호가창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르기 힘들어요. 그거 보는 순간 개미들도 투자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포를 어느 정도 조성하고 조정을 주고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한 다음에 올리기 쉽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022년도는 하락할 가능성의 여지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의 여지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올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지금 당장 알 필요가 없지만 앞에 전제된 조건들이 있죠. 앞에 제가 이야기한 위드 코로나라든지 또는 정부의 어떤 그 홍보, 지원,
이런 게 마냥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풀었던 빚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준 거예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상황에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지금 가면은 완전 가야 되고, 지금 만약에 이게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빚이 되돌아오고 뭐 헝다 리스크 이런 것만 봐도 압박이 들지 않습니까? 또 2008년도 서브프라임도 이 빚 때문에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뭐 하나가 삐걱거리고 어떤 회사가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간이 없다라는 것을 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어요. 옆으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 좀 어려운데 2021년도는 옆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올라가야죠. 이해가 되셨죠? 보합 상태고 이평 수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한쪽 방향을 잡고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밑이든 위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한 해 힘내시고 모두 다 수익으로 전환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